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시험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많이 어려웠죠. 알고 있습니다. 6월 모의평가가 예전보다 예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조금 쉽게 출제되었었고 특히나 작년 수능이 조금 쉽게 출제되었던 터라 9월 모의평가도 아무래도 쉽게 출제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경우가 대부분이었었는데요. 예상과는 다르게 이번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동안 9월 모의평가는 사실 6월 모의평가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문항들이 출제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했으나 특히나 이번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는 예년보다도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이 9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 모의평가 날이 되면은 여러분들 많이 가는 그 커뮤니티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 알림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한지 이렇게 알림을 해놓으면 알림이 띠링띠링띠링 하고 울리는데요. 매년 이제 6월이나 9월 모의평가 끝날 때마다 알림이 오는 속도와 이번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나서 알림이 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서 특히나 이제 6월과 9월 모의평가는 정답지가 미리 공개되지 않고 8시 이후에 공개되기 때문에 정답을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면서 이 몇 번 문항이 몇 번이 정답이다 굉장히 의견들이 분분해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9월 모의평가 전체적인 해설을 진행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번 9월 모의평가가 어떻게 출제되었었는지 총평을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총평의 제목은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이거 많이 봤던 단어일 것 같고요. 이건 제가 오늘 만든 단어입니다. 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마지막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9월 모의평가 한국지리 총평 맞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웠죠. 맞아요. 특히나 체감 난이도가 꽤나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 왜 어려웠을까? 제가 문제를 풀면서 그리고 다 문제를 풀고 나서 다시 한번 해설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몇 가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울타선이었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흔히 1번부터 20번까지 모든 문항들이 어려웠을 때 이런 거잖아요. 사실 제가 야구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울타선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1번 타자부터 9번 타자까지 모두 다 잘 치는 타자들이 나왔을 때 투수들이 정말 쉬어갈 타선이 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거울타선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수능 문제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탐구 문제 같은 경우에 1번부터 20번 문항까지 모든 문항들이 어려웠을 때 물론 모든 문항은 아니었겠죠. 물론 중간중간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풀이할 수 있을 만한 문항들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정말 쉽게 정말 걸을 만한 문항이 없었다. 그만큼 대부분의 문항들이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게 정답일까 이게 정답일까 굉장히 많은 어려움 끝에 문제를 풀이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항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렵게 느껴졌느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1번부터 20번까지 문제를 살펴보면요. 자료가 그렇게 어려웠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 자료는 아마 14번 정도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어려운 자료가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대체 문제가 왜 어렵게 느껴졌느냐? 바로 이것 때문이죠. 선지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선지가 처음 보던 선지이거나 또는 그 전에 나왔었지만 쉽게 해결하기가 어려웠던 선지. 그래서 생소하거나 까다로운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자료를 보았을 때는 이 문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다가 선지를 보면서 이게 정답인가? 이거 맞나 아닌가? 이런 고민들에 굉장히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던 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쭉 한번 살펴보시면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 자료가 어려웠던 문항들은 그렇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지들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총평을 진행하기 전에 EBS-I에서 오답률을 한번 체크하고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22시죠. 저녁 10시 기준으로 한국지리 1번부터 20번 문제 중에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을 체크해 봤습니다. 이게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시점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몇 번이었을 것 같으세요?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문항인데 18번이었습니다. 18번. 저도 이거 풀이하면서 이거 많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함정에 많이 빠졌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함정에 빠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런데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은 이 18번을 제외하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항들이 10번, 13번, 17번, 14번, 15번 이런 문항들이 오답률이 조금 높았습니다. 전반적으로 40%대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정답률이 40%대에. 자, 그런데 이 문항들이 어떤 문항들인가 제가 쭉 살펴보면서 이걸 대체 왜 틀렸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문항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번, 13번, 17번, 14번, 15번. 대체적으로 어떤 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나요?
맞습니다.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도 지도와 관련된 학습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의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한국지리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1번부터 20번까지 출제되는 최근의 한국지리 문항에서 5문제 이상씩 지도가 출제되고 있고요. 이 지도에서 표시되어 있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인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백지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아주 중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백지도, 지도와 관련된 문항들을 많이 틀렸다는 것은 지도학습이 아직 덜 되어 있다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제가 쭉 살펴봤더니 이 문항들, 지도가 어려운 문항들도 있었지만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지도학습이 다 되지 못했던 것도 있겠지만 선지가 조금 어려웠던 것도 있던 것 같더라고요.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자,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에 굉장히 생소하거나 까다로운 선지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꽤나 높았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고 주목할 문항들에 대해서 몇 개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서 이 6월과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수능 문항까지 평가원에서 출제하고 있는 문항들을 쭉 살펴보면 최신 출제 경향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도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 이러한 주제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구나를 파악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캐치해 가시면서 수능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문항들이 있었느냐. 자, 먼저 자, 나와라. 6번 문항입니다. 6번 문항. 자, 감익공유하천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최근 들어서 하천 관련된 문항에서 감익공유하천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공유하천과 감익공유하천을 비교하는 문항뿐만이 아니라 6월 모의평가에서도 감익공유하천 단독으로 지용도가 나왔었죠. 감익공유하천의 중요성이 정말 높아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지용도를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파악해야 문제를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익공유하천 꼼꼼하게 체크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보기는 아마도 니은이었을 것 같습니다. 니은 조금 생소한 보기였었죠.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아주 어렵지 않게 아주 어려웠던 선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던 보기이긴 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수도권 관련된 문항입니다. 자, 얘는 우리 이제 다양한 우리 국토와 관련된 문항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대도시권 관련된 문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수도권 지도가 매 시험마다 하나에서 2개 정도씩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묻는 내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도권, 특히나 경기도의 여러 지역들의 특색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정리해 둬야 된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아파트 비율과 통근 통합 비율이 나왔는데 보기를 보시면, 선지를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을 물어보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수도권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지역의 특징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리해 둘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수도권이라고 하는 지역은 반드시 한 문제 이상 출제된다. 꼼꼼하게 정리해 두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문항은 12번 문항입니다. 어려웠죠. 저 이 문항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이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문제 풀이하면서 이거 제가 사실은 이랬거든요. 2019학년도 수능 개념 교재를 집필하면서 2018 수능 개념 교재에 신재생 관련된 통계표가 들어있었거든요. 19학년도에 뺐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재생이 그동안 나올 듯 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단독으로는 특히나 수능에. 그런데 9월 모의평가에 나왔는데 되게 어렵게 나왔습니다. 되게 어려웠던 문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신재생은 아주 어렵게 나올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공부했던 범위 안에서 충분히 유추해 갈 수 있었던 문항이긴 했으나 제 생각에 역대 나왔던 신재생 문항 중에 가장 어려웠던 문항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조금 이따 풀이해 보겠지만 디귿이 굉장히 어려웠죠. 어쨌든 되게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문항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답률 베스트 6에 이 12번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되게 어려웠던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신재생 우리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정말 그렇네요. 공부할 것들이 점점 쌓여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자, 신재생도 이제 꼼꼼히 좀 정리해 두자. 다음 14번입니다. 자, 아까 제가 수도권 말씀드렸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서울의 각 구의 특징을 묻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구는 누가 뭐라 해도 강남구였었죠. 강남구. 부도심입니다. 부도심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 지역으로 강남구가 매번 출제되었었는데요. 이번에 강남구가 아니라 여기가 나왔습니다. 어딘가요?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생소하지만
부도심입니다. 그래서 종로구, 도심, 노원구, 외곽지역, 영등포구, 부도심. 그러니까 도시 내부 구조에 도심, 부도심, 외곽지역이라는 큰 틀은 지키면서 강남구가 아닌 영등포구가 나왔다는 거 첫 번째 포인트. 다음 두 번째, 지난 수능 2019학년도 수능의 킬링 문항이었죠. 15번 문항. 지수가 나왔었는데요. 역시 9월 모의평가에도 지수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자, 2015년에 총 인구가 만약에 출제되었다면 굉장히 쉬운 자료였을 텐데 지수가 출제되면서 문제가 난이도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가나다를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변화를 보여주면서 가나다를 구분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문항입니다. 어쨌든 지수 어떤 개념인지 꼼꼼하게 챙겨두자. 그리고 서울의 각 구들, 강남구뿐만이 아니라 영등포구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부도심 또한 잘 정리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영등포구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영등포구와 금천구는 서울에서도 제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구라는 사실 알고 계시죠? 영등포구 잘 챙겨두시기 바라고요. 지수 꼼꼼하게 체크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마지막 18번입니다. 이 문항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항이 바로 18번 문항입니다. 조금 있다가 문제 해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아마도 가를 부산으로 체크한 친구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부산이 나왔네. 그래 부산 하면은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낮지. 노년층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 죄송합니다. 달을 부산으로 체크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부산 유소년층의 인구 비중이 굉장히 낮은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예. 그런데 그거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런 것이고요. 얘네들은 광역자치단체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늘상 얘기했던 부산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접근했어야 되는 문항이에요. 어려웠었던 문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나 인구는 중요한 주제이면서 반드시 한 문제 정도는 출제된다. 어쨌든 기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역들이 비교하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이하셔야 된다는 거. 인구가 나오면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풀이하셔야 된다는 거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러한 문항들 그리고 이러한 주제들 주목할 만한 문항들이고 주제들이다. 우리가 앞으로 수능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9월 모의평가를 소개해 드리자면 제가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단어입니다. 수미잡. 우리 흔히 표현하죠. 사실 정신 승리를 위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능 미만 이제 잡다하다. 그러니까 수능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수미잡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곤 합니다. 9월 모평가 망쳤어. 괜찮아. 수미잡이잖아.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죠. 맞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수능이에요. 9월과 6월을 잘 보았다 하더라도 결국 수능을 망친다면 여러분들이 최종적인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6월, 9월을 잘 보고 수능을 망치는 것보단 6월, 9월을 조금 못 봤더라도 수능을 잘 보는 것이 좋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6월과 9월 모의평가가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수위모, 수능을 위한 모의평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수능입니다. 이 6월과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어떤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을 다시 틀리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챙겨 나가야 되는지 최근에 출제 경향은 어떠한지 이러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되는지 수능을 위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모의평가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절대 시험지 그냥 버리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면서 이러한 주제들 어떻게 대비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각각의 문항에 대한 꼼꼼한 해설은 이제 잠시 후에 9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설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